전직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영욱은 1979년 10월 1일 에어프랑스 편으로 뉴욕에서 파리에 옵니다. 김영욱은 샹제리제 대로 부근의 호텔 리츠에서 여장을 풀었습니다. 리츠는 세계적인 부호나 유명 배우들이 많이 사용하는 최고급 호텔로 실종 당시 김영욱은 이 호텔에서 6일간 숙박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후 10월 7일 김영욱은 파리에서는 1위 호텔인 웨스트엔드 호텔에 나타나 예약도 없이 방을 요구했고 405호실을 잡은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동양인과 함께 호텔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영욱이 문제 동양인과 함께 나타난 곳은 르그랑 세르클이라는 이름의 카지노입니다. 김영욱은 실종 당일날 이곳에서 하루 종일 바카라라는 도박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오후 7시경 문제 동양인은 먼저 카지노를 떠났습니다. 혼자 남아있던 김영욱은 이후 실종 미스터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원정입니다. 방금 보신 것이 파리에서 실종된 김영욱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책 기억나시죠? 바로 실종된 김형욱 씨가 남긴 그의 회고록입니다. 전직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사람이 직접 권력층 내부의 음모와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의 내막을 상세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금소였고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면서 은밀하게 읽혔던 일종의 숨어있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런데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영욱이 어떻게 실종됐으며 과연 누가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일국의 정보부장이었던 사람이 실종돼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큰데도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단 한 차례도 공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우리 정부가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김영욱 실종의 미스터리를 다루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과연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했기에 그렇게 의문의 실종을 당해야만 했는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의 그의 활동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정보부장 재직 시의 활동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아야만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김영욱, 그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미국의 망명에서 살고 있던 김형욱이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77년도부터입니다. 그가 실종되기 2년 전의 일입니다. 외국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김형욱은 대단히 의욕에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유신에 반대하지 못하고 있을 때 김형욱은 일본이나 미국의 매스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박정권의 독재를 비판하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박동선 사건, 김대중 납치 사건을 폭로하는 것은 물론 김형욱은 미 하원 프레이저 청문회에 나가겠다고 선언합니다. 뭐야? 김영욱이 청문회에 나간다고? 정말이야? 확실합니다. 거기서 지가 무슨 얘기를 한대? 이미 박동선에 대해서는 FBI한테 거의 다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대중이 납치건을 터뜨릴 모양입니다. 뭐라고? 그놈이 제정신이야? 그동안 임자는 뭘 했어? 막지 못하고 못 나가게 해야지.
그때 하도 액을 벗고 그래서 보내줬더니 감히 나한테 칼을 들이대. 나는 한국에서 정치를 할 야망도 욕망도 없는 사람이다. 오직 조국, 한국의 박정희 씨의 독재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 좋습니다. 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주한미군 철수를 반대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를 주장하면서 박정희의 하야를 들고 나온 김형욱은 미국에서 가장 열렬한 유신 반대 운동가로 변신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느꼈을 걸로 아는데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일단 국회가 구성이 되고 일단락이 되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눈치를 안 볼 수 없게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 워싱턴 지역에 좀 통할 만한 사람들은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뭐 할 것 없이 여기 많이 보냈던 걸 난 기억하고 있다고 말이야. 박 대통령이 유신으로 종친 집권을 향해 화려한 변신을 하던 이 자리에 사실 김형욱은 없었습니다. 그는 권력에서 한참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1961년 5월 16일 김형욱이 권력의 핵심에 서게 된 것은 박정희 소장이 정권을 잡은 5.16 그때부터였습니다. 김종필, 김용태 등과 함께 육사 8기로 혁명 주체 세력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는 황해도에서 단신월남한 시골뜨기 육군 중령에 불과했습니다. 박정희 소장은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으로 알려진 김형욱을 중정부장에 앉혔고 신임과 충성을 서로 약속했습니다. 정보부장이 된 김형욱의 첫 작품은 박정희 소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야당 후보의 난립을 일부러 조장하고 군 선배인 송효찬 후보는 강제로 사퇴시키는 공작을 폈습니다. 그러나 김형욱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박정희와 윤보선 두 후보는 백중세였습니다. 박정희 후보가 지면 그것은 곧 혁명이 수포로 돌아가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어이구,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무슨 수를 써야지. 김 부장 계속 밀리고 있자서 큰일 당하기 전에 개표를 중단해 주시오. 걱정들 마시오. 박 기자. 허튼 수장 말고 빨리 개표를 중단시켜요. 변전소를 파괴해서 암흑 세계를 만들어 표를 바꿔치든가 개표 사무를 엉망으로 만들어 군을 출동시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선거를 무효시키든지 양자택일 하시오. 김 부장 책임질 테야. 선거에 지면 몽땅 책임질 테냐고. 선거의 승패는 김 부장 손에 달려 있어. 우선 우리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오.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개표는 거의 끝나가고 있고 나머지 지역도 대부분 각각에서 유리한 농촌 지역입니다. 특히 경상도 지역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윤 후보가 앞서고 있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각각에서 앞서리라는 것이 실무 책임자의 판단입니다. 부장님, 우리 실무자의 판단을 믿어주십시오. 혁명을 두 번씩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선거에 실패하면 내가 자살하겠다. 됐어? 선거에 질 때를 대비한 준비는 다 해놨어. 박정희 후보의 승리는 정보부 공작으로 선거에 성공을 거둔 첫 사례였습니다. 유효 투표의 다수를 얻은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을 여기에서 선포합니다. 이 선거란 것이 혁명보다 몇 값을 어렵다고. 응? 그런데 팔기생 몇 명이 김 부장한테 개표를 중단시키라고 했다면서. 예. 전
그때도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하지 말라고 다 일렀죠. 잘했어. 개표를 중단했으면 큰 망신을 당할 뻔했어. 김 부장까지 침착성을 잃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김 부장, 이제 사람을 한번 추천해 보시오. 네? 내각을 짜야 할 거니? 네. 선거 후 전국은 한일 구력회담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김영욱은 박 대통령을 대신해 김종필 공화당 의장으로 하여금 사태를 책임지고 외유길에 오르게 하는 데 앞장섭니다. 김영욱은 누구보다도 박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는 데 탁월했다고 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의 이해관계가 맞고 서로 필요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부하로서 이제 충성을 다했고, 또 박 대통령은 또 이제 그 김영욱의 그와 같은 부하로서의 그 충성심이라든가 또는 충성스러운 업적이라든가 또는 박 대통령이 이런 문제는 제거됐으면 하는데 자기가 지시하기에는 좀 낯이 뜨거운 얼굴이 뜨거운 문제도 김영욱이는 미리 알아채워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중앙정보부를 하는 막한 기관을 통해 가지고 제거해가지고 박 대통령이 일하는데 이제 지장이 없도록 해가지고 박 대통령의 호감, 신뢰 이런 것을 이제 이분이 독점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에게 공작금을 가지고 깨지령에 따라 우리나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던 김형욱이 간첩단을 잡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것도 사실이지만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박 정권의 정적을 제거하는 데 악용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간첩단 사건에 있어서 김영욱의 저돌적인 방식은 항상 물의를 일으켰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동베를린 사건입니다. 김영욱은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유학 중인 학생 30명을 간첩 혐의로 불법 연행, 납치해와서 인권 문제와 함께 각국으로부터 주권 침해라는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영욱은 67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치 않자 윤보선 후보를 저격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실제로 저격수까지 배치했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윤보선 씨 집 앞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바로 옆에 독성고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독성고녀를 갖다가서는 저 건물을 올라가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2층과 3층에서 바로 마당에 내려다 보이고 하는 조격 장소라서는 참 좋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다가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사격수를 갖다가서는 가장 잘하는 사격수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준비는 시켜놓되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자신이 윤보선 씨가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공작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최선을 다해가지고 조격을 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상급장 찾아가가지고 내가 자진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작을 꾸민 사실이 있었습니다. 김영욱은 경제 분야에까지 관여해 기업들의 특혜와 관련된 굵직한 이권을 모두 자신이 관리했다고 합니다. 김영욱은 이권 개입을 통해 정치 자금과 정보부의 공작비를 조달했으며 자신도 엄청난 부정 축제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기 때문에 차관을 외국에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화당 재정위원회에서 이제 그 3부를 띄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정치 자금을 3부를 띄고 또 이 건설 무슨 입찰을 한다든지 낙찰을 하려면은 그건 반드시 이 정보부에 3부나 5부나 말이지 그걸 주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8군 군납을 그거는 중앙정보부가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김영욱 부장 시대에 아주 극심했지만은 8군의 군납이
그게 중앙정부의 승인. 이건 아주 뭐 입찰도 아니에요. 승인 없이는 그 공사를 딸 수가 없어요. 김형욱은 이제 박 대통령 다음 가는 권력 내부의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월남 전선.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12월 초순 파월 맹호부대를 방문 한국군 통합사령관 최명신 장군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김 부장은 주월 우리나라 신상철 대사와 함께 최명신 장군의 안내를 받고 맹호 용사들의 작전 효명을 두루시 전했으며 많은 위문품을 전달, 장병들을 위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박정희와 김영욱, 이 두 사람은 혁명동지로 출발해서 한 사람은 절대 권력자로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절대 권력의 파수꾼으로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사이였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김영욱 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맹목적인 충성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신임은 곧 권력을 잡는 것이고 버림은 몰락을 의미하는 시기였습니다. 김영욱은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스스로 대통령 다음의 제2인자였다라고 말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이 절정에 달했던 때가 바로 69년 삼선 개헌 때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위한 삼선 개헌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김영욱 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봐 형욱이. 예. 말씀하십시오. 나 정권 못 내놔 절대로. 네? 나 정권을 절대로 못 내놓겠단 말이. 임자 알아서 해. 아, 네. 전 무슨 말씀이시라고요? 이거 봐.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 통일도 해야 하고 경제 건설도 해야 하고 자주국방도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 그 일을 맡아줄 만한 적자가 없단 말이. 임기는 얼마 안 남았고 나라를 생각하면 요즘 잠이 안 와. 카카, 사실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JP요? 안 됩니다. 어림없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럼요. 삼선 개헌에 대해서는 당시 찬성보다 반대하는 의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의 삼선 개헌 반대파들은 김종필 씨를 중심으로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터진 것이 복지회 사건입니다. 김영욱은 이 사건을 개헌 반대파를 몰아내는 방법으로 이용합니다. 이 사건의 연루자인 김용태는 바로 김형욱과는 혁명동지 관계였습니다. 국민복지회는 여당 내 여당입니다. 박 대통령의 삼선 개헌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이렇게 물증이 있는데도 용태, 너 자백 안 할래?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 송상남이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복지에도 농어민 생활향상단체라고 해서 회장을 했을 뿐이야. 난 정말 모른다. 웃기지 마! 이거이 어디 보통 서류야? 복지에는 여당 내 여당이다. 뭐? 71년도 대통령 선거는 김종필의 해로 만들자? 야! 이거이 네 눈에는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야? 김영욱이가 끌어다가 저 대무진가 뭐라고 총살시키겠다고 말이야. 개헌 만나면 죽이겠다. 그래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이 김영국인 놈이 요새 뭐 해고록이 한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라. 그때 그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네. 고통을 뭐 심적으로 얼마나 받았습니까? 김용태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고 공화당 의장이었던 김종필 씨 역시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김형욱이 의도했던 대로 삼선 개헌 추진의 가장 큰 장애인 김종필 세력은 상당히 위축된 것이 사실입니다. 김형욱의 집요한 공작은 이때부터 본격화됩니다. JP 집에 드나드는 공화당 의원 명단입니다. 그래. 자식들 이거 김용태 혼난 거 보고서도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 각하의 뜻을 헤아려야지. 그래, 모이서들 무슨 얘기들 했어? 아무래도 도청한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딴 얘기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 JP가 그린 그림 얘기만 했습니다. 야, 일 좀 똑똑히 해. 수상하다 싶으면 가택 수색을 하라고. 권력은 써야 권력인 거야. 삼선 개헌에 대한 제야와 학생들의 반발은 상당히 거셌습니다. 김영욱 정보부장은 의원들을 개헌 지지에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수가 상당수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의원, 밤새 안녕하신가?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그런 꼴로 있는가?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된다 이거지? 술값이 없으면 얘기를 해. 점잖은 체면에 의복을 잡히고 술 마시나? 야, 그만큼 뒷돈을 대줬으면 보답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거 신문에 공개할까? 찬성이야 반대야? 여기다 사인해. 이게 뭐야? 뭐긴 백지위 임장이다. 뭐라고? 야, 그래도 네가 친구냐? 전부 다 개헌 지지에 서명했어. 너만 남았어.
사람들 정말 소명했어? 다 하게 하는 방법이 있지. 국회 표결을 앞두고 결국 대다수 의원들은 삼선개헌 지지로 돌아서게 됩니다. 국회 표결에 들어가자 삼선개헌안은 제3별관에서 날치기로 통과돼 버리고 맙니다. 삼선개헌은 변칙으로 처리됐고 역사 속의 비극은 이렇게 잉태됐습니다. 개헌 반대파가 힘을 잃고 여야 의원들이 소신을 저버리게 된 데에는 당시 김영욱 씨의 역할이 적지 않았음을 역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에선 김영욱 씨는 삼선개헌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삼선개헌이 영구 집권이라는 것을 알고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최선의 방안은 삼선을 기도하지 않고 박 대통령이 시원스럽게 하야하는 것이었지만 당시엔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시피 하였습니다. 나는 중대한 시국의 사태가 이렇게 된 이상 한 번쯤 더 4년을 역임하도록 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하고 막 구조정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삼선개헌안에 반대하던 야당 정치인이나 제야 세력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하고 고문하는 비인도적 과오를 결단코 범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삼선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 개헌이었습니다. 그 안 되는 개헌을 되게 만든 것이 김영욱 정보부장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김영욱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 앞에서는 단순하고 우직했고 충실한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삼선개헌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어서 정보부장으로 김영욱보다 더 적격인 인물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삼선개헌은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제까지의 권력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김영욱의 실정은 삼선개헌을 성사시켜서 1등 공신이 된 바로 그 시점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김영욱은 삼선개헌이 성사됐을 때 자신이야말로 1등 공신이라는 자부심에 차 있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김 부장이 세운 공은 역사가 평가해 줄 거예요. 과분한 말씀입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당분간 쉬지. 자네 후임엔 누가 좋겠나? 그거야 각하 재량꾼인데 제가 무슨... 그래도 그 자리에 오래 있었으니까 의견이 있질 않겠어? 전 모르겠습니다. 각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영욱 정보부장이 거기서 완전히 그냥 놀래가지고 나보고 얘기만 하는 뭐냐면은 내가 박정희를 천사로 만들기 위해서 악마 역할을 내가 다 온 사람이다. 박정희를 천사 만들기 위해서 내가 악마 역할을 다 했는데 어떻게 나도 처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부하가 있는데 오늘 그만두라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서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이건 꿈이다 생각해가지고 자기 그냥 허벅지를 얼마나 주요 양쪽을 뜯었더니 나중에 멍이 들어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멍이 빠지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김영욱이 정보부장직에서 해임된 것은 삼선개헌이 국민투표로 통과된 지 꼭 3일 후의 일입니다. 그가 밀려난 이유는 겉으로는 삼선개헌 당시 공화당 의원들의 해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국계의 도발을 막고 자주 국방을 이뤄야 하고 경제 건설도 지속해야 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복권도 찬성을 하겠습니다. 첫째, 이호락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은 물러날 것. 둘째, 중앙정보부는 정치 사찰을 중지할 것.
국민투표 끝나고 난 뒤에 즉각 조치를 할 테니까 날 믿어달라. 그래 말씀을 하셔서, 그러나 국민투표 끝나고 나면 그 두 사람이 공로자가 될 텐데, 각각께서 인정이 많으신데 그 공로자들을 자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니야. 이거 내 틀림없이 할 테니까 이용훈하고 나하고 둘만 알자. 일체 비밀 지켜달라. 그때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청와대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책상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해임은 박 대통령의 의 중에 이미 계획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아니 왜 이래요? 진정하세요. 이러다 정말 무슨 일 나겠어요. 여보, 지금 몇 시나 됐어? 4시 좀 지났어요. 그럼 통금은 해제됐겠군. 당신아 저 외출채비에 내 옷돈 좀 내주고. 어딜 가시게요? 용태야, 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주게. 너 갑자기 왜 그래? 복지해 말이야. 사실 내가 꾸민 일이 아니야. 너도 정치해봐서 알지? 응? 잘 알지? 자기가 저지른 죄과랄까 그 한시 너무 심하니까 새벽 참여지 꼼꼼할 때 왔더라고. 네가 뭐 이렇게 내가 미워서 그렇게 했는지 나 모르겠다마는 너는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해서 한 거지만 두드려 맞은 나로서는 고통스러웠어. 그러나 내가 참아. 정말 눈물도 흘리고 그랬지만 말이지. What's his job? He's a sales manager. 김정국 너 이놈 평생 정보부장 자리에 앉아있을 줄 알았겠지? 너는 빨리 죽으면 절대 안 돼! 제발 오래오래 살다가 내 선생 못한 짓을 그대로 한번 당해야 된다 이놈아! 이 천하에 전화를 끊든지 번호를 바꾸든지 하지 못 살겠어요. 나이스 볼! 누구지? 예춘호 오학진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저한테 유감이 많으시죠? 예 의원, 삼선견 때 내가 잘못했수다. 학진이 날 용서해주게. 우린 친구 아닌가. 뉴코리아에서 공을 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 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람 또 싱거리고 하니까 옆으로 올 리가 없는데 공이 하나 날라왔는데 그 뒤에 이제
이 김영욱 씨가 따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이 삼선개헌 이후로 2년 만에 만난 셈인데 뜻밖의 이 아주 반갑게 이래 대하면서 첫 마디가 내가 이번에 그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느낌이지만은 정말 그때 여러분들의 이 주장이 옳았다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면서 몇 번이고 그 참 되풀이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옳은 주장을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71년 선거 당시 김형욱은 자기가 한때 모질게 굴었던 김대중 씨에게 은밀히 자금을 지원했다는 얘기도 있으나 밝혀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부장에서 물러난 김형욱이 김대중 씨에 대해 호감을 가졌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대통령 선거 기간인데 뭐 기업의 사장이 그 목욕탕에를 갔는데 모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 텅 뒤에서 탁 쳐서 보니까 김영욱 정보부장이라. 그러니까 이분은 옛날에 김영욱 정보부장 밑에서 부속이 됐던 사람이. 그런데 김영욱 정보부장이 귀에다 대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 김대중이 좀 도와라. 그리고 김상현 의원을 한번 만나라고. 정보부장에서 쫓겨난 김형욱은 전국구 의원을 한번 역임했을 뿐 유신 정권에서는 완전히 소외돼서 초라한 모습으로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직 끝나시려면 멀었나? 네, 침 맞는데 좀 시간이 걸리십니다. 아무래도 만나 뵙기가 어려운 모양일세. 총리께 내가 다녀갔다고만 전해주게. 네, 그러겠습니다. 김형욱은 마침내 김종필을 찾아가 2시간을 기다렸으나 결국 만나지 못하고 물러나옵니다. 김형욱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각하를 부르니 감개가 무량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대만에서 저한테 학술원 명예 박사를 수여하겠다고 하니 바람도 쐴 겸 잠깐 다녀올까 합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김형욱은 대만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도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행 패남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형욱은 이 여행에 정보부장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문항림을 대동했습니다. 문 실장. 네. 당신과 사전 협의를 못하고 여기까지 와서 대단히 미안하게 됐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임자 딸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 예. 나 미국 가면 안 돌아오겠어. 임자 딸 만나고 즉시 귀국하도록 하시오. 예?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망명을 하시겠다 말씀입니까? 글쎄, 망명 아닌 망명일런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래가지고 되겠어?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따라가겠는가 말이야. 박 대통령이 돌았어. 내가 미국 가서 안 돌아오면 당신 입장이 난처할 거야. 필요하다면 날 실컷 욕하시오.
곤욕을 당하지 않도록 사실대로 다 얘기하시오. 난 문 실장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다. 문 실장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나도 이곳에서 문 실장 욕을 실컷 할 테니까. 김영욱 씨는 왜 망명을 했을까요? 김영욱 씨가 어떤 계산으로 망명을 선택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증언에 따르면 김영욱 씨는 망명 직전 정보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영욱 씨는 자신의 망명에 앞서서 가족들을 미리 해외에 내보내고 재산을 역시 해외로 빼돌리는 치밀함을 보여줬습니다. 또 회고록에 나온 방대한 자료를 볼 때 김영욱 씨는 망명할 때 상당히 많은 정보부 자료를 가지고 나갔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망명에서 모습을 다시 나타낸 김영욱은 예전에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부하의 모습은 이미 아니었습니다. 망명원 김형욱은 이 뉴욕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형욱이 살았다는 알파인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알파인은 미국에서도 몇 안 되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집에 김형욱 씨의 가족들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형욱 씨의 가족들은 대지 1,800평에 달하는 이 집을 $100만 팔고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He died in France, I think. I don't know the man. The only way I know this is because at the time when I got the deed, the house was given to the son from the mother and father. 망명 올 때 김형욱이 국내에서 돈을 얼마나 가져왔는지 정확한 액수를 알 수는 없으나 김형욱의 가족들은 여행을 즐기며 비교적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망명 후에도 국내에서의 송금은 계속됐다고 합니다. 망명한 후 2년째 접어들면서 김형욱은 서서히 교포사회에 얼굴을 나타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귀국을 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의 망명은 미 CIA나 FBI에게도 주시의 대상이 됐고 한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김형욱은 줄곧 그가 알고 있는 박 정권의 비밀들을 폭로할 것을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귀국 종용을 위해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정일권 전 국무총리, 박 대통령의 사위인 한병기 씨,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회유 특사로 그를 방문했습니다. 형우가 두말 말고 돌아가자. 너나 나나 5.16에 참여했던 동지다. 3천만이 다 못 살겠다고 떠나도 우리는 한국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럼 네가 어떻게 조국에다 침을 뱉을 수가 있냐? 야, 내가 한국에서 어떤 수모를 당했는 줄 알아? 기껏 부려먹고서 날 내쫓아? 그거 이 혁명동지냐? 당한 걸로 따지자면이야. 내가 너보다 수십 배는 더 당했어. 바로 네가 한패가 돼서 날 얼마나 괴롭혔니? 그런 네가 여기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어? 박 대통령한테 앙심 가질 만한 일은 내게 다 풀어라. 지금 들어가면 날 가만 놔두지 않을걸. 귀국할 명분도 없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이 어렵지 않은 나라에 대사로 한 1년이나 2년 가 있다가 귀국하면 되잖아. 내가 가깝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가요, 여보. 어디로? 한국에 가요. 일을 주시겠다잖아요. 가문이 소리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권력 2인자였는데
그보다 더한 중책이 어디 있어? 그러면 평생 미국에서 살자고요? 여기서 죽자고요? 난 못해요. 가면 박정희가 날 가만둘 것 같아? 나에게 중책을 줄 생각이라면 서울에서 반역자라고 하겠어? 당신하고 정환이하고 여권도 재발급 안 해주잖아. 지금 그 속을 몰라? 당신 그럼 청문회 나갈 생각이세요? 이때 김형욱은 프레이저 위원회에 청문회에 나오라는 요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박동선 사건으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미 관계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박 정권의 인권 문제가 맞물려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김형욱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미일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열지 말아라. 청문회 같은 데 나가지 말아라. 그런 무슨 일에 대해서 무슨 일든 간에 박정희 씨를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얘기하지 말라. 박정희 씨의 얘기는 빼놓고 얘기하라 이거야.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그런 경고를 한 거 등등 해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너를 납치해 가든가 암살하겠다. 이렇게 협박해 왔다고 그래요. 본인도 이제 그게 두렵죠.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 입 다물고 있다가는 오히려 위험할 것 같으니까 신문에다가 발표했다고요. 국내에서는 박동선 사건으로 신직수 씨가 해임되고 김재규가 정보부장에 임명됐습니다. 그의 1차적인 임무는 김형욱을 귀국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각하께서 말씀하시길 그 친구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자유롭게 왕복한다면 남보기에도 좋고 본인은 얼마나 떳떳하겠는가. 또 돌아와 일한다면 원하는 중책도 맡기신다 하시더군요. 김 부장의 침묵을 기국이라는 행동으로 깰 때가 됐습니다. 싱긋이 웃으며 김포광의 트랩을 내려오는 김 부장의 그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김재규가 김형욱이 청문회에 나간다는 것은 박 정권과의 완전 결별을 뜻하는 것이었고, 만약에 청문회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나마 미국에서의 살 길도 앞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귀국을 언젠가는 해야 할 텐데, 본국에 돌아가야 할 텐데, 가만히 보자 하니 박정희 씨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은 이건 귀국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 한 4년씩 있다가 본인도 저기 각오를 한 거예요. 그냥 업돼서만 있을 게 아니라 나와서 투쟁을 해야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돌아가서 박 대통령에게 사죄하고 예전처럼 충성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유신 정권이 무너지길 기다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김형욱은 미국에 남아 청문회에 나설 것을 결심합니다. 다급해진 서울 측에선 긴급히 특사를 파견합니다. 청문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날 뭘로 하는 거예요? 난 생명을 걸고 혁명을 했어. 박 대통령과 나는 혁명동지란 말이오. 그런데 날 쫓아냈다고. 혁명 때도 1등 공신이고
대통령을 2번이나 당선시킨 나요. 삼선계열은 나 아니면 안 됐어. 선배도 알지. 내가 북한의 암살 명령 1호라는 걸. 그런데 만약에 사태에 죽으라고 준 권총마저도 빼앗겼어. 내가 뭘 믿고 귀국하느냐 말이야. 알았네, 알았어. 하지만 그렇다고 청문회에 나간단 말인가? 조국을 등지고 청문회에 나가지 말게. 나가지 말고 제3국에 가서 몇 년간 푹 쉬다가 귀국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좀 연기할 수는 없겠나? 다 스스로 연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 그렇다면 증언을 하더라도 국가원수에 관련된 독서 조항만은 빼주게. 선배님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죠. 그렇게 결심이 있었다면 대통령 각하에게 편지를 쓰게. 뭐라고요? 이런 취지로서 제가 신문에 말한 것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국과 각하에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말했어요. 대통령이 편지를 안 보내는데 내가 왜 편지를 써야 합니까? 나도 참을 만큼 많이 참았습니다. 왜 정부 대변을 시켜서 날 용공분자로 부릅니까? 심지어 반역자로까지 합니다. 반역자가 도대체 뭡니까? 청문회에서 발표할 성명서 작성을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아니 뭐라고요? 또 났다고요? 이게 아니 그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형욱이한테 전하세요. 기어코 증언을 하겠다면 제대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요. For our first hearing is General Kim Hyung-wook. 김형욱은 마침내 청문회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하시는 증언이 진실이고 진실의 전부고 진실만을 말하고 그렇습니까? 아이고. 김형욱이 망명한 지 4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낸 것입니다. 6시간 20분에 걸친 이날 증언에서 김형욱은 그가 정보부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만이 아니라 그 후 박 정권과 관련돼 감춰진 모든 사실들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김형욱은 박정희는 하야해야 된다고 선언했고 로비스트인 박동선은 자신이 조종했던 공작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 정권의 양해하에 이호락이 지시한 납치극이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독재 정권의 박정희 씨는 5.16 당시의 정의감은 물론 한 가닥의 양심마저도 송두리채버리고 오직 영구 집권과 무한 독재의 노예가 돼버렸습니다. 전 지금 박정희 씨가 즉시 사퇴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를 오욕의 구렁텅이에 쳐넣는 1인 독재를 즉시 청산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형욱은 미국에서 자신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소위 권력을 쥔 자들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다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부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김형욱은 박 정권에게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김형욱은 청문회 후에도 멈추지 않고 박 정권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새로운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작업의 결과가 바로 이 회고록 원고입니다. 김형욱은 이 회고록 원고를 가지고 박 정권과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파리에 갔고 거기서 실종됐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실종됐으며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살해됐는가?